이해하셨습니까?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생물질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게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균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행태를 통해서 수많은 균들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드럼, 역병, 문고, 잿빛곰팡이, 탄저병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처럼 미생물들이 배양이 되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정말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다 죽일 것 같은 균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면 이런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뭐냐면 앞에 말씀드리겠지 균형입니다. 균형. 사용하는 농가의 어떤 조건, 농장의 조건, 그 다음에 처리할 때의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맞춰서 하지만, 실제로 농가에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미생물을 쓰면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합을 합니다. 아까 이 밸런스를 맞춰,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토양에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경합, 이 유명했던 탁구죠, 탁구에 놓는 여기도 경합을 하듯이 이 버섯도 이렇게 자실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경합을 합니다. 경합을 해서 먼저 뚫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균일하게 뚫고 나오게끔 하는 그게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소 고정은 이야기 드렸죠. 질소 고정 능력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다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아노박테리아나, 그 다음에 아스파질러스, 로더슈도모나스, 이런 균들이 대표적으로 질소 고정을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에서도 많이 분류가 되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 질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제품화되어 있는 것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산 가용화. 앞에도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균마다 굉장히 그 능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인산을 가용화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녹여버립니다. 인산이 들어있는 부분을. 그래서 이런 어떤 행태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옥신의 생성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야만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이제 바실러스, 페니바실러스, 그 다음에 강합성 세균에서 이 옥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옥신에 집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뎅을 뿌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걸 희석 배수에 맞춰서 뿌렸을 때 이 옥신이 생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소 활성. 이 효소 활성은 어떤 굉장히 그 식물병을 방지하거나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쪽에서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앞에 이야기했던 효모나 유산균은 펙틴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 물론 이제 페니바실러스 중에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게 붉으스름한 색깔을 띄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펙틴을 이 균이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변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연계에 들어가서 똑같은 역할을 했을 때 토양의 물리성이나 이런 건전성을 변화를 시켜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백기생균, 곰팡이가 이렇게 기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팔로마이세스라고 하는 균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 농가원에서 이걸 이제 큐팩트라고 하는 미생물 농약으로 만들어서 이미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 흰가루병을 잡는 전용 곰팡이. 그 다음에 이제 생육 촉진, 병장성 유도도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처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틀린데, 종자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간주에 처리하는 경우, 아니면 식물체에 살포해서 이 유도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균에마다 다 틀립니다. 균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미생물을 분양받을 때 이걸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어떻게 뿌리면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작물의 생산성과 관련된 거는
건건세균, 내생균군, 그다음에 칠소고정균, 그다음에 뱅저항성 유도균들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균건균을 고추에 처리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전혀 처리하지 않은 거, 처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추의 묘의 생작이라든지 아니면 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생건균균을 처리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무스 모사세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 건균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처리한 거, 처리하지 않은 것의 어떤 생육이 월등하게 차이 나고요. 이 월등하게 차이 나는 것은 뿌리 부분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뿌리의 생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뿌리의 생육과 지상부의 생육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효과가 납니다. 그 다음에 칠소고정균, 안 보여줘도 아시겠죠? 그죠? 이는 무처리고, 이는 처리한 어떤 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나 고추의 생육을 잘 정진시켜주더라. 그래서 이때 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아예 종자에 처리를 해서 유묘기 때 이렇게 그 균이 자라게 하고 이걸 그대로 봄밭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로. 이런 어떤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저항성. 아까 설명이 드렸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한번 처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유도처리인데, 이렇게 생육이나 병의 온도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주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물에 대한 어떤 도화프, 건조 저항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 바실러스가 키워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실러스는 병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균에 따라서 이런 어떤 내재성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항생물질 생산, 그 다음에 중복기생, 그 다음에 경합, 그 다음에 병저항성 유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드렸던 탑시드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장미가 굉장히 이쁜데 흰가루병 여기 빨간 꽃에 하나만 딱 지켜도 상품으로 가치가 없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흰가루병은 항상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탑시드를 뿌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점 하나 없는 장미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경합의 사례를 들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양파나 이런 것들 저장 중에 병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경합에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항생물질을 내놓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균들은 보시는 것처럼 경합에서 이김으로 해서 무처리는 이렇게 다 썩어버리는데 처리했던 균들인 이 마늘을 끝까지 이렇게 보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자연계에 있는 균형에 맞춰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졌고요. 요거는 이제 딸기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큐팩트가 지금은 이제 미생물 농약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쓸 때는 반드시 fun간원에 질의를 하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원에서 개발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X10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아주 오래전, 한 10년도 넘게 전에 개발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미생물 하면 이 X10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액상으로도, 그 다음에 분상으로도, 비료 형태로도 이게 분상으로도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균이 굉장히 놀라운 점은 뭐냐면 처리를 하면 여기에 처리했는데 전체적으로 전신 저항성이 유도가 됩니다. 굉장히 농민들한테 좋겠죠. 약을 뿌리다 보면 사실 전체가 다 골고루 맞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X10의 경우에는 한 이파리만 이렇게 잘 맞아줘도 전체를 뿌린 것과 같은 그런 유도 저항성이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까지 이 균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의 생육을 촉진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입니다. 해충. 사실 이렇게 미생물을 가지고 해충을 반대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변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생물들은 곤충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습도라든 이런 것들이 같이 높아져야 되는 어떤 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이런
해충을 방지하는 미생물의 이용입니다. 근데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그다음에 선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해충 방지 목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앞에 이야기했던 버베리아, 메타리좀, 글쎄 노로모로 이런 균들이 뭐냐면 다 보시는 것처럼 해충에 기생을 해서 죽이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성공 사례는 이사리아라고 하는 균입니다. 이사리아라고 하는 균이 응애라든지 그다음에 찐디물의 방제를 하기 위해서 많이 상품화되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박이는 바실러스 시링게시어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BT균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BT균은 특히 나비목 해충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그 작용 기작을 보면 보통 이 바실러스 BT를 배양을 하면 세균 외에 보시는 것처럼 독성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해충의 장내에 들어가서 해충을 죽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BT를 뿌려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배추나방이 배추 굉장히 가해를 많이 하는데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BT를 발생하는 시기 전에 BT를 뿌려 놓으면은 유충이 얘를 먹고 더 이상 가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처럼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을 미생물을 쓸 때는 잘 맞추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곤충 병원성 바이러스. 그래서 MBV라고 하기도 하고 CPV라고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 특히 이제 MBV는 우리 전남농업 기술원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상품화까지 해서 보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이면서 해충에 보시는 것처럼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해충을 방지하고 실제적으로 몸에 이렇게 보면 바이러스 입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어떤 핵다각 바이러스는 담배 나방류의 아까 BT처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선충이 선충을 죽일까 하는데 위에 있는 모습들은 대부분 이제 선충 기생성 선충을 증식을 해서 해충이 뿌렸을 때 이게 이제 안에서 자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징그럽습니다만 일단 한 마리라도 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서술 안에서 정식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행태를 해서 이 곤충 기생성 선충을 정식을 시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시면 급격하게 이 선충의 어떤 그 생존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용할 때의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리하는 어떤 온도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15도씨, 20도씨. 그래서 이 15도씨, 20도씨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요 온도에 적합한 15도씨라든지 이런 쪽에 선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오면 냉장고에 잘 보관을 했다가 사용할 때 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우리 일반 농약처럼 바깥에 두었다가 쓰면은 이렇게 자연 사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좀 생각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차입니다. 퇴비차. 왜 갑자기 차 이야기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돼서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퇴비차입니다. 이 퇴비차는 만드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유기물 퇴비를 잘 만드는 겁니다. 유기물 퇴비를 잘 만들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미생물이 자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생물이 자라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유기물을 분해해서 가용성 양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퇴비차를 만들면 여기에는 미생물도 같이 자라지만 그 안에 있는 수용성 양분들이 같이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석이조. 미생물도 쓰고 그다음에 양분도 공급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기술이 이 태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나 이런 것들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양분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었는데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양분 공급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미생물을 공급하는 효과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음 이제 크로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로렐라는 벌써 2차 대전 당시부터 미래의 식량이라고 해서 연구가 되었었고요. 지금은 이 아리조나 사막에 있는 크로렐라 배양 장치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먹는 것도 하지만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크로렐라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 갈 때 이 크로렐라를 가져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때부터 굉장히 식품 쪽에서는 주목이 된 어떤 연구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크로렐라를 가지고 논에 자라게 해서 잡초를 억제하는 어떤 실험도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에 무농약 재배에 있어서 병 발생을 억제시키고 부패를 감소시키는 그런 연구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괴 사료에 첨가제로도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에서는 어린잎 채소의 경도를 단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의 어떤 부분을 해서 장류의 생육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연구도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부분입니다. 환경적으로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 이런 것들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이 이 크로렐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인도에서는 이제 유기농 벼 재배에 콩 발효 비료 대신에 이 크로렐라와 펜토나이트 강물질을 섞어서 비료를 대체하는 연구가 2010년도에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이제 바이오 퍼틸라이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이 이집트는 상추하고 밀의 품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막인데다가 일조량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나일강 유역에 있기 때문에 물 공급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상추, 밀, 특히 이제 포도주.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수많은 포도를 생산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은 게 아닌가 다 로마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밀란도 일어났었는데 그처럼 이 뛰어난 품질의 작물에도 크로렐라를 치면은 변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크로렐라 대양배양 장치를 위에 세포는 사람이 먹고 물을 이 토마토 재배 배양 배지에 흘려서 양액 재배하는 것을 대신하는 어떤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양액 재배를 하면서 그 학비료로 쓰는 양액에 의한 토양 오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 대체하는 기술로서 이 천연 물질을 만들어내는 크로렐라 배양액을 쓰는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에 왜 투여하냐? 강합성인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미 1996년도에서 일본에서 이 연구에 대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토양 내에 방성균이나 바실러스와 같은 균의 어떤 밀도들을 굉장히 잘 증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작물의 생육이나 이런 것들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토양에 대한 어떤 처리 부분의 연구들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2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이런 책자들을 계속해서 발간하고 보급을 하고 있고요. 목적은 뭐냐면 농민 스스로 배양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균주들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생태적인 아니면 특징들을 다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배양하는 배양 배지, 그 다음에 배양기 이런 것들을 다 특허 출원하고 개발해서 현재 형태로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렐라 가지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저비용이다.
아마 미생물 배양하는 돈의 10분의 1 정도만 투자해도 그 경영비는 훨씬 줄어들고요. 그 대신에 효율은 고효율. 그래서 전국 센터에서 이 미생물 크롤렐라에 대한 어떤 배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농가에 보급할 때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크롤렐라를 배양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서 했고, 이게 초기 모델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약간 조잡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만일 여기에 다양한 장치들이 붙으면 그 경영비는 고스란히 농업인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 모델은 이렇게 해서 아주 저비용으로 배양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크롤렐라의 특성입니다. 크롤렐라는 강합성균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어떤 장치만으로도 배양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각 시군센터에 설치를 해서 배양을 하고, 어떤 데는 미생물 배양하는 중앙에 이렇게 해서 또 센터의 중앙 복도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물별로 처음에 처리하는 농도라든지 그때 들어가는 양, 이런 것들을 다 산술식으로 만들어서 그 재배 매뉴얼에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크롤렐라 배양 이렇게 치시면 이 장면이 첫 나오면서 기술 동영상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아직도 크롤렐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기술 동영상을 활용하셔서 이용하시면 배양부터 처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기술들이 들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배양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농민들이 좀 크롤렐라 배양을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을 써야 되는데 이 물은 반드시 생수를 써셔야 됩니다. 정류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도 안 되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 지하수는 뭐 몇백마다 밑에서 떠올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 하시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지하수입니다. 그나마 수돗물은 좀 남습니다만 수돗물도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생수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딸기는 바로 따서 바로 먹지 않습니까? 크롤렐라를 사용하고 그걸 소비자들이 바로 먹기 때문에 가능한 깨끗한 물을 쓰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통에다가 4리터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저희 진흥청에서 보내주는 종균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배양 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 배지를 15ml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종균을 500ml, 다시 생수 4리터, 배양 배지 15ml, 그 다음에 종균 500ml, 이렇게 해서 첫 배양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 직계월에 좀 추우면은 장소마다 좀 틀립니다만 조금 생육하는 정도가 좀 더딥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실내에서 햇빛이 잘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광등을 10개 켜는 것보다 햇빛이 잘 들어서 배양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변하면 이 정도 농도에서 한 2배 정도 농도로 진하게 됩니다. 그때 생수 200만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배양 배지는 넣는 거 아닙니다. 배양 배지는 딱 한 번, 첫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이제 생수를 넣어주면 4리터, 8리터가 배양되겠죠. 대충 보면 저희들은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수요일 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쯤에 다시 생수 2리터만 넣어줍니다. 그러면 총 10리터가 다음 월요일 날 사용할 수 있게끔 배양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급하니까 그냥 10리터를 한 번에 넣어서 이렇게 배양을 쭉 가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도 배양이 안 됩니다. 색깔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심 끝에 만들어 놓은 게 이 스텝입니다. 4리터, 다시 수요일 날 다시 4리터, 금요일 날 2리터 넣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확. 지금 추우면은 화요일까지 가서 수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적어도 10의 7성 이상 아주 진한 농도의 크롤렐라가 되었을 때 무슨 상황이 이루어지냐면 이 크롤렐라가 배양되면서 아까 강합성을 하면 뭐가 생성된다 했습니까? 식물성 호르몬, 그 다음에 다양한 탄수화물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식물의 면역력도 좋게 하지만 식물의 생육도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농도를 끄집어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희석해서 쓰면 이 정도니까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도까지 꼭 키워주시고요. 지금은 이런 크롤렐라 차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적정 사용 용도, 그 다음에 보관하는 용도로. 그래서 크롤렐라는 한번 배양을 하면 오염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배양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캔더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크롤렐라를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배양해서 또 쓰고, 귀찮지만 다시 일주일 또 배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텝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이 가능합니다. 작물별로 처리 효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또 책을 발간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쓰는 어떤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이 책자에 담았고요. 그 책자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2016년도에 또 우수 사례집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이제 좀 세분화해서 작물별로 소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 책자들이 어디 있냐면 저희 진흥청 농사로에 오시면 이 책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크롤렐라 이렇게 치시면 농사로에 이 책자들을 PDF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기술센터 오시는 것보다 농사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우리 직원분들의 일을 좀 들어주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화과에 이렇게 접목을 해봤었는데, 무화과는 잘 아시겠지만 따서 생과로 바로 유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않으면 이제 이 저장성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대부분 물러져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고령에 있는 무화과 장목반 회장님 장목반에서 이걸 실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단단해졌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릴 때 택배로 보내서 해도 소비자가 전혀 크레임을 걸지 않았다. 이게 이제 무화과에서 가장 큰 어떤 반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는 이제 진천에 있는 우리 아주 나이 드신 장목반 반장님이 이렇게 직접 손수 이제 장목반 반원들에게 배양을 해서 나눠줬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셨는데요. 큰 어떤 변화는 뭐냐면 토마토의 엽색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병에 대한 어떤 내성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토마토는 흰가루병, 그 다음에 잎곰팡이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에 잘 했었고, 그 다음에 특히 무농약 토마토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수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토마토에 좋을까 해봤더니 이 간행적으로 자란 토마토하고 크롤렐라를 키운 토마토는 뿌리부터가 굉장히 틀립니다. 앞에도 제가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뿌리에 어떤 활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생육뿐만 아니라 토마토의 품질까지도 같이 이제 좋아졌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행이고 우리 크롤렐라를 치는 처리고요. 그래서 생산량은 무려 20%가 증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장목반원들을 다 불러다가 식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 자기 손에 맞는지. 그래 봤더니 크롤렐라 미생물을 같이 썼던 것들이 훨씬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지금은 장수센터는 미생물 플러스 크롤렐라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추입니다. 이 부추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했고요. 2018년도에 강원도 홍천의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로 홍천의 크롤렐라 부추가 선정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이 부추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름에 이렇게 처져 버립니다. 부추가. 뭐 부추가 처지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추가 터지면 이 땅에 비닐에 닿게 되는데요. 그러면 잎 가장자리가 다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수확을 하면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한 동을 수확하면 3분의 1은 그 잎이 변색된 걸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그걸 하나하나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마치 부추가 난이 자란 것처럼 이렇게 변했습니다. 크롤렐라를 사용해서.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크롤렐라의 농도를 진하게 한다. 그래서 보통 250배에서 150배 정도 따뜻한 봄 지나서 따뜻해지면 그때부터는 계속 그렇게 물 대신에 크롤렐라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라든지 병 발생이라든지 경영비를 굉장히 감소를 시켰었고요.
청에서도 아주 우수 사례로 상을 받기도 하고 도에서도 우수 농산물로 선정이 돼서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15, 16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소득 분석을 해봤더니 무려 44%가 이 크롤렐라 사용함으로 해서 개선이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품질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락동 시장에서 계속 판매하는데 여기서 거의 A, 그 다음에 턱 이걸 여기 장목관에서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크롤렐라를 쓰는 어떤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성의 이제 차들 복숭아. 차들 복숭아, 이 복숭아가 저온 저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고 보시는 것처럼 수확해서 저장을 하다 보면 제피 곰팡이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크롤렐라를 쓰면 보시는 것처럼 크롤렐라 쓰지 않은 것 쓴 거에 이 당도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비파계로 측정하고 이걸 정밀하게 측정해도 훨씬 많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요. 경도도 훨씬 이 단단한 어떤 그래서 현대백화점 우리 많은 농업인들이 이제 그 납품하고자 하는 현대백화점에 한 박스에 8개짜리가 30만 원. 그런 어떤 고가로 이렇게 지금도 이 복숭아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성에 이제, 이분이 아주 열정적이신 분인데요. 정말 사과, 콩나물, 대파, 상추, 굉장히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 농사를 한번 크롤렐라를 적용하시고 굉장히 크롤렐라에 대한 어떤 효능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많은 작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고 했었었는데 이분의 목표는 뭐냐면 무농약에서 유기농 사과를 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 논산에도 아마 사과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12회, 15회 방제 그럴 정도로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이 사과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크롤렐라를 써서 이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과의 품질이나 이런 걸 높이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이 크롤렐라를 써서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감모율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사과는 저온 저장고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습기가 제거되기 때문에 감모율이 생겨서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근데 크롤렐라는 그대로 아주 말끔하게 잘 저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경영비 절감이 굉장히 큰 어떤 걸로 나타났고 앞에 이야기드렸던 사과의 감모율 보시는 것처럼 요 사과를 자르면 이렇게 단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크롤렐라를 지금도 이제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에 결과들을 보고 또 자체에서 검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장수가 사과에 또 굉장히 또 메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도, 착색도, 저장성 모든 것을 검증하고 아주 그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지금도 그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크롤렐라 시범포가 존재를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어떤 정성을 지금 들이고 있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크롤렐라 전문 지도 연구회라고 우리 기술센터의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회를 결성을 해서 만들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 크롤렐라 품목별 현장 활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육기별로 어떻게 크롤렐라를 쓸 건지, 몇 배로 쓸 건지, 아니면 이제 병이 왔을 때, 아니면 고온장애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하는 아주 세부적인 부분을 기술센터 우리 지도사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책에 보시면 언제 어떻게 무슨 농도로 쳐라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산청에서 딸기 육묘를 할 때 실험했던 크라운의 어떤 잔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발달이 굉장히 크롤렐라를 하면 좋아지고요. 특히 이 육묘를 할 때 웃자람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인데 그때 뭐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크롤렐라의 농도를 진하게 치는 그렇게 하면 일반적인 건 이렇게 웃자라지만 크롤렐라를 치면은 웃자람이 훨씬 방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을 보급을 해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 논산에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딸기의 어떤 품질이겠죠.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
제일 어려운 연면도 하고 간주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주하는 방법, 쉬운 연면 처리 방법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소비자들이 가장 호평을 한 거는 역시 연면 간주를 한 것이 맛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식감 이런 것들이 제일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이 시험을 처음 했을 거예요. 2014년, 14년도에. 그러고 나서 딸기는 할 때 무조건 연면 한번 하고 간주를 한번 해라. 이렇게 지금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논산에는 이 수경 재배가 많은데 이 토경 재배 같은 경우에 크로렐라의 사용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요. 그 중에서도 흰가루병에 대한 어떤 방제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 수경과 토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경 관리가 토경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흰가루병이 너무 잘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만 잘 크로렐라를 살포하면 그런 어려운 어떤 흰가루병 관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 뭐냐면 화분맥의 벌이 전혀 생존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보통 친환경 농업자재도 치면은 벌을 방사를 하지는 않는데 크로렐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크로렐라 치고 이렇게 화분 벌을 방사해도 아무런 영향 없이 잘 활동을 한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딸기 재배에 아주 적합한 어떤 기술로서 크로렐라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잿빛 곰팡이라든지 흰가루병 방제 억제 효과를 전국의 딸기 농가를 다니면서 다 검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육모기간 중에 옷자람 방지 효과. 그 왜 이게 가능한가 했더니 식물성 호르몬이 여기에 가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7일간 12육성 이상을 만들어내면 여기에 식물성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데 진한 농도로 치면은 딸기가 웃자라지 않게끔 억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연한 농도와 진한 농도의 차이는 그 안에 있는 식물성 호르몬의 어떤 배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이제 홍성에서 지금 딸기 이름 클로랑 클레온이라고 하는 딸기 브랜드를 가지고 성부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토경 재배를 하면서 6가지 품종의 크로렐라를 접목하고 택배 딸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지역하고 좀 경쟁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이 방영이 되어서 클로렐라에 대한 어떤 활용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왔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클로렐라가 그렇게 다양한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여기 면역력, 산화제, 생육 조절, 그다음에 황산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의 동물의 테스트를 했을 때 나타나는 클로렐라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이 식물에도 이런 작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왜 자주 주기적으로 쓰라고 하냐면 바이오필름 앞에서 이제 식물 뿌리에 크로렐라가 잘 정착이 되어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딸기 표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크로렐라를 뿌린 딸기고요. 요거 하지 않은 딸기인데 약간 색상 차이가 나시죠? 이걸 강화경명으로 보면 하지 않는 거는 전혀 크로렐라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뿌린 딸기는 보시는 것처럼 크로렐라가 이렇게 자라서 죽지 않고 생존해야 있는 겁니다. 이게 딸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택배 기간이 늘어나도 그 딸기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뿌리에서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왜 흰가루병을 방지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딸기 표면에 크로렐라가 살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곰팡이 포자가 떨어지면 얘네들이 성장을 못하게 합니다. 성장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둥 모양의 흰가루병 포자를 만들어서 겉에 볼 때는 하얀 곰팡이가 피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크로렐라 치면 얘네들이 발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병 방제 효과가 가능합니다. 실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검증을 했었고요. 시간 지나면 크로렐라는 이렇게 밀도가 증가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병원균들은 자라지를 못하더라. 그리고 이제 대전생명과학연구에 있는 문재선 박사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크롤렐라를 뿌리니까 식물에 있는 유용한 미생물들의 밀도가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PCR로 검증을 했던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롤렐라를 뿌리고 이 애기 장대에 있는 미생물들을 PCR을 시켜보면요. 증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특히 슈도모나스 플로로센스라고 하는, 아까 기억하십니까? 이 무슨 균이었죠? 행강성 세균. 그리고 인산 가용화도 촉진하고 항생제도 내어놓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이 균만이 유독하게 이렇게 밀도가 증가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토양에 크롤렐라를 사용하면 방성균이나 바실러스 이런 어떤 균의 토양의 밀도도 증가하는데, 이 대전생명과학연구원의 결과에서도 여건에 있는 식물체 표면에 있는 미생물들도 같이 증가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획기적인 거는 이런 질소 고정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에서 아까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던 색깔보다도 아마 한 10배 이상 진하게 보이실 겁니다. 원래 이게 반응이 없는 색깔이고요. 반응이 오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크롤렐라는 질소 고정 능력까지 갖추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주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했던 건데, 어떻게 그러면 식물병을 방지할까? 흰가루라든지 했었는데, 이 교수님은 아주 어려운 오이의 탄저병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강의 와서 하면 10의 7성, 7일 배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밑으로 배양하면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증거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10의 7성으로 한 거는 오이 탄저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4성이나 5성, 6성을 한 거는 조금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0의 7성 이상 배양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방제 효과에 아주 월등하다. 그래서 어떻게 기작에 의해서 병을 방지하는가를 봤더니, 이게 보통 이제 탄저병이 식물체에 앉으면은 검은 이런 부착기를 형성합니다. 부착기가 형성 안 되면 병이 발생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농약의 역할이 뭐냐면, 균은 자라는데 부착기를 형성 안 하게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농약이 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검은 점들이 안 만들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포벽을 두텁게 하더라, 농약이. 그래서 크롤렐라를 뿌리고 이 교수님이 관찰을 해봤더니 이런 부착기 형성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세포벽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그래서 식물병리학을 하고 식물병 저항성을 공부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어떤 방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유도저항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도저항성이 발현이 돼서 크롤렐라를 사용하면 딸기 병도 줄어들고 오랜 기간 보존을 해도 제품이 상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하나하나 다시 관찰을 했던 거고요. 크롤렐라는 잘 딸기 표면에 있으면서 균이나 이런 것들이 생육하는 것을 억제한다. 요거는 대전생명과학연구원에서 이제 유전자 레벨에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을 했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등액, 그 다음에 배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봤을 때 이 양성 반응으로 넣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상등액에서, 크롤렐라를 한 상등액에서 유도저항성 물질들이 분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생명과학연구원에서 이제 하나의 이론을 체계화시켰는데요. 크롤렐라는 아주 열에 안정한 저분자 물질을 배양기간 중에 생성된다. 반드시 10의 7성으로 키워야 된다. 그러면 이 열에 안정한 물질들은 어떻게 하냐면 RLK라고 하는 식물의 단백질 활성을 자극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이 RLK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식물에서 살리실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호 체계를 자극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에서 살리실산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흔히 먹는 아스피린의 천연 물질이 이 살리실산입니다. 그래서 크롤렐라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히 식물의 병에 대한 어떤 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길러지고 저장 중에도 오래가는 어떤 이유들이 이런 어떤 내성 물질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크롤렐라에서 상품이라든지 병방제 효과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대전생명과학연구원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타민 C라든지 B1, B5 이런 것들이 크롤렐라를 처리한 어떤 처리구에서 훨씬 더 많이 생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크롤렐라 연구를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능성 물질들 딸기면 딸기의 기능성 물질, 또 아니면 부추, 그다음에 상추, 기능성 물질들이 어떻게 더 많이 증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동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크롤렐라를 총합하면 이런 어떤 형태로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자가 배양하는 것이 귀찮을지 모르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한 만큼 여러분들 손에 그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줄 수 있는 게 이제 미생물 크롤렐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고 바쁘겠지만은 기술센터에서 이 보급해 주시는 미생물이나 크롤렐라를 항상 가져오시면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실천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연구를 해봤었냐면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받아와서 시간을 두면서 미생물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검사를 해봤었는데요. 굉장히 급격하게 미생물 밀도가 감소를 해버립니다. 특히 이제 저온 저장을 하는 것, 그다음 일반 밖에서 두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생물 밀도가 중요하거든요. 살아 있어야 되고 걔네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이제 정말 공을 들여서 기술센터에서 배양한 미생물들을 가져가서 그냥 포장에 어디 한쪽에 두었다가 생각나무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좀 귀찮아도 바로 분배기라든지 아니면 자동 분주하는 어떤 데 넣고 뿌리시는 게 제일 좋고, 못 뿌린다 그러면 이제 여기 논산에는 저온 저장고가 많지 않습니까? 저장고에 딱 넣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주 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어렵게 우리 고생해서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이제 배양해서 보급해 주시는 데 대한 하나의 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전국에 이런 강의를 가면 그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미생물들을 소중히 해달라. 그리고 반드시 쓴 만큼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의 목은 농업인들이 하는 것이고, 받아오면 가능하면 저온 저장을 하고 또 바로 쓰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활화하는 것이 미생물에 대한 어떤 효과, 농업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큰 어떤 실천 방안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죄송하고요. 예, 코로나로 힘든 어떤 상황에 있으시지만 아까 막 딸기 이렇게 막 선별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큰 어떤 또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또 의문 짜는 점이 계시면은 우리 지금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주시면